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LA시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LA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 남가주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과 산타클라리타는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1, 2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김정은을 연일 칭찬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주 주택값이 치솟는 이유는 신규 주택의 건설보다 인구 증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주 재정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가한 인구는 33만 명, 가주 전체 신규 주택 공급은 8만 채로 3명당 집 한 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보유자산을 축소하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섣불렀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시장에 충격을 준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재발할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던 홍문표, 김성태 등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을 해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홍준표 두 후보의 2위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후보가 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민호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극심한 구직난 속에 유학생들의 까다로운 비자 규정으로 인해 한인 유학생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 쿼터가 마감이 된 2018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자들에 대한 서류 접수 여부 추첨의 당락 여부 홍보가 진행이 되면서 한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신청자들의 현지 취업이 더욱 막막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24일부터 H-1B 신청자 19만 9천여 명에 대한 무작위 추첨으로 서류 심사 대상자 8만 5천여 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마친 후 추첨을 통과한 심사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수증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올해 접수증 통보가 늦어도 5월 중순까지 모두 발송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아직 접수증을 받지 못한 한인 신청자들은 현재 이민국의 통보만을 기다리고 만약 이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해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가장 큰 문제는 5월 졸업을 앞둔 한인 대학생들이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IT나 이공계열 학생들과는 다르게 인문계열 학생들은 시민권자, 유학생 등 신분과는 관계가 없이 취업시장의 문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한인들도 많이 찾는 그리피스 파크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판델 드라이브와 웨스턴 캐년 로드에서 불과 400야드가 떨어진 곳에 산불이 발생을 해 소방국에 진화 작업이 있었는데요. 소방대원들은 35분 만에 산불을 진화를 하긴 했지만 4분의 1 에이커가 전소가 됐다고 합니다. 한편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시를 비롯한 남가주 주요 도시의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LA시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4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남가주의 대표적 한인 밀집 지역인 어바인과 산타클라리타가 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도시 1, 2위에 각각 올라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는 지난해 33만 5천 명 증가를 기록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본다면 4천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 당국은 주 전체 인구가 내년엔 4천만 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재무국은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9만 채의 신규 주택이 추가 건설된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주택난이 더욱 심란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가주 주택값이 치솟는 이유는 신규 주택의 건설보다 인구 증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주 재정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 전체 신규 주택 공급에 비해 증가한 인구가 35만 4,578명으로 3.7명당 집 한 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래 들어 인구 증가 페이스가 가속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집값과 렌트비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지난해 다른 지역보다 인구 증가가 많았음에도 가주 전체 평균보다 훨씬 사정이 좋았습니다. LA는 신규 인구 252명, 오렌지 카운티는 279명으로 한 채꼴로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집값이나 렌트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물량 공급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기준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집값은 1년 전에 비해 5.11%가 증가를 해
지난 2000년 2월에 비해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인 FRB가 보유자산을 축소를 하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우려를 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일 보도를 냈습니다. 연준은 어제 개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축소할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연준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건 지난 2013년 있었던 섣불리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시장에 충격을 준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민하게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양적 완화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연준은 보유 자산을 3조 5천억 달러가량 늘려 현재 보유 자산이 미국 국채 2조 5천억 달러를 포함을 해 총 4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잠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락가락한 트럼프의 대북 행보에 미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을 칭찬하는가 하면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광이라는 표현까지 쓴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이번에 또 태도를 바꿔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행동할 때가 되면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트럼프의 대북 행보에 미 정치권은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는 북한의 변화 조짐 없이는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You should not offer that in the absence of a broader strategic framework that will finally bring them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some kind of realistic prospect for change. 공화당의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도 대통령의 모순되는 발언 때문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해 일관된 발언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입장을 밝힐 때마다 달라지는 트럼프의 가벼운 입 때문에 대북 압박 공조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구직 정보 사이트 인디드가 전국 50개 주요 도시의 일자리 모집 공고를 중심으로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10대 도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의 올랜도, 잭슨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샌호세가 구직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 10위 안에 올랐습니다. 한편 인디드가 1위로 꼽은 마이애미는 일과 생활의 균형, 일자리 안전성과 성장 기회 면에서 모두 100%씩을 얻어 2위인 올랜도에 앞섰습니다. 한편 인디드 측 리스트에는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와 중서부의 제조업 도시들이 빠져 있는데 이는 제조업이 가능한 도시들로 지난 몇 년간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을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39.2%로 2위인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놓고 안 후보와 홍준표 두 후보는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범기 기자입니다. 대선 막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시작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엠브레인이 어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0.6%로 1위를 지킨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19.6%로 17.8%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지난달 17일 조사와 비교하면 홍 후보는 11.1%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는 16.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다른 기관의 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와 안 후보는 나란히 18.6%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홍 후보는 8.4%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는 13.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갤럽 조사에서는 안 후보 20%대 홍 후보 16%, MBN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 21.5%대 홍 후보 16.7%로 나타나는 등 대선 막판 두 후보의 2위 싸움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그런데 바른정당이 내홍에 빠지면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 완주 가능 여부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만일 유 후보가 중도 포기를 할 경우 가장 득을 보는 건 누구일까요? 의외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건 방황하던 중도 보수층의 표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견고하지 못했던 보수층 표심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이동하면서 안 후보의 하락세가 완연해진 모습입니다. 특정 지역과 연령에서 이런 현상은 뚜렷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8.8%포인트 떨어지는 사이 홍 후보는 7.3%포인트 올랐습니다. 6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지지율 변화도 이와 비슷해 안 후보는 43.4%에서 28.4%로 14%포인트 하락한 반면 홍 후보는 11.2%포인트 상승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안 후보에게 40.6%의 지지를 보냈지만 일주일 만에 홍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에게 구여권 지지층의 일부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서 그만큼 올라가고 있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뭔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는 지지를 그냥 철회하고 빠진 쪽도 있겠고. 결국 남은 기간에 이른바 보수 유목민들의 마음을 잡아야 치열한 2위 싸움을 넘어 1위와 의미 있는 대결을 펼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는 19대 대선의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자료입니다. 역대 대선 때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대선 결과와 맥을 같이 했었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후보가 승리했다는 통설이 이번에도 성립할 수 있을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대선에서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실제 대선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박빙이었던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포인트 차의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는데 격차가 줄긴 했지만 결과가 뒤집히진 않았습니다. 다소 격차가 컸던 17대 대선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정동영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를 여유있게 앞서갔고 실제 대선 결과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긴 했지만 결과엔 변동이 없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16대 대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길었던 탓에 선거 23일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7.1%포인트 앞서갔고 실제 대선 결과 이회창 후보가 약진하긴 했지만 결국 2.3%포인트 차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후보가 승리한다는 공식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지연시켰다는 어제 SBS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이후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문 후보 측과 해수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수부 2차관을 만들어주고 조직을 띄워주는 대가로 세월호 인양을 일부러 늦췄다며 SBS가 해수부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SBS 측은 기사가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며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의혹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정치적 거래를 했다면 이것은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폐악으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문 후보 측은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인양을 지원했다는 의혹은 있었지만 이를 문 후보와 연관시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에 너무 오버하시면 정치 공작에 의심을 받게 됩니다. 해수부도 세월호 인양이 지연된 건 기술 문제 때문이지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검찰개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 단골메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이 강력한 검찰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강윤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별도로 설치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맡기겠다는 안으로 홍준표 후보를 뺀 4명의 후보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라고 전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공직자 비리만 수사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아닌 법률로 만들어지는 조직인 탓에 언제든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위상이 추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만든 특별감찰반은 최순실 사건을 건드렸다가 결국 와해됐습니다. 검찰개혁의 두 번째 줄기는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입니다. 대선 후보 전원이 찬성하지만 그 방법을 놓고는 차이가 큽니다. 문재인 후보는 일반 수사는 경찰에,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홍준표 후보는 아예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주겠다는 입장이고 안철수 후보는 수사권 조정을 하겠다는 총론만 밝혔습니다. 수사권과 그리고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자부 산하 조직인 경찰청 독립 없이 수사권을 줬을 때 생길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게다가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주려면 아예 헌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검찰이 실현이 경찰의 권한을 주자는 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혜석입니다. 사드가 초기 대응 능력을 갖추게 되자 예상대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건 역시나 중국이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가 되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중국이 숨겨뒀던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바로 이번엔 자신들이 개발을 한 신형 핵미사일 둥펑 41이었습니다. 과연 이 무기는 어떤 무기일길래 중국이 사드에 대항마로 내세운 건지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가동 준비 상태에 들어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我们敦促有关方面立即停止部署进程，同时我们也将坚决采取必要措施来捍卫自身的利益。 중국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가 둥펑 41 미사일의 공식적인 실전 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무려 14,000km로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넣으면서 핵탄두 10개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아직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언론들은 한반도 인근에 이미 배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미국을 겨냥해 개발한 다탄두 핵 미사일로 올해 비공식 배치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China, for its part, continues to modernize its nuclear missile force and is striving for a secure second strike capability, although it continues to profess a no first use doctrine. 사드를 핑계로 신형 핵 미사일을 공식적으로 배치해 미국의 핵 전력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국회가 개헌 과정에서 국방부에 문의를 한 결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부라는 기존의 헌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로 보이고 있는데 국방부 답변의 뒤엔 숨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우리나라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는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해놓고 있습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은 북한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사실. 때문에 영토의 범위를 휴전선 이남으로 바꾸자는 분위기가 개헌 바람을 타고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헌법 3조를 지금과 같이 유지해달라는 최종 의견을 법제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휴전선 이남만 우리 영토로 인정했다가는 한반도 평화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겁니다. 헌법 3조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 타격론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은 우리 헌법 3조에 따라 우리 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선제 타격을 가할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다른 구치소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까지 오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해서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씨는 특검 조사실에서 검사의 눈을 피해 장시호 씨에게 몰래 쪽지를 건넵니다. 쪽지에는 삼성동 2층 방,
정유라 아들 유치원이라고 쓰여 있었고 장 씨가 못 알아듣자 귓속말을 하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최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인권 침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이런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건강이 상하지 않고 원활하게 온 정신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법원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고 호송 차량 대기 시간도 길어 변호인 접견을 할 시간조차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54일 만인 오는 23일 첫 재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언론에 공개됐던 만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류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